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그 애민정신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봤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라는 내용까지 보면서 이제 어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전송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축소되는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아직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넋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내용 이제 나머지를 마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보면 사람마다 해여 수빈 이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니겨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거 원래는 뭐예요? 쉽게 익히다 할 때 익혀인데 지금 여기서 뭐가 쓰이고 있어요? 어두에 니은이 아직 쓰이고 있으니까 뭐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 두음 법칙의 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자, 사람마다 그 다음에 해이어 할 때 요 쌍이응 있죠. 이 쌍이응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이제 쓰이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뭘 나타낼 때 썼었냐면, 사동을 나타낼 때 썼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사동을 나타내고, 뭐 이거를 이제 가리켜서 긴장된 이응이라고 하고 이영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했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후대 학자들이. 그래서 해석을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위 할 때 이제 요 안 보이던 글자가 하나 보이죠. 즉 뭐가 보이냐면 요 글자. 자, 비읍과 이응을 나란히 세로로 이제 나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뭐 봤었어요? 병서 봤었지. 병서는 뭐예요? 시옷, 기역 이런 식으로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라면, 이렇게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걸 가리켜서 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서에 지금 비읍과 이응을 나란히 쓴 요 글자를 쓰고, 자, 얘의 명칭은 뭐냐면 순경음 비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 순자의 가벼울 경자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V 이 발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가볍게 나는 비읍이다 해서 V 이렇게 해서 순경은 비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이제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었다는 거예요? 수, V 이렇게 읽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세종대왕이 살았던 이 중세 정기 시대에는 이 순경은 비읍이 사용되는데, 이 순경은 비읍은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는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쉽게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순경은 비읍이 사라지면서 그냥 소실된 형태로 이응이 그냥 쓰이게 되죠. 그래서 후대로 그냥 이응 이렇게 해서 수위가 이제 수이, 시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뭘 쉽게 익힌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는 거는 바로 한글, 훈민정음이 되겠죠. 훈민정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날로 하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everyday지, 그치? 매일 수매. 자, 요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매. 자, 날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쓰는데, 사용함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일단 표기에 있어서 볼 때 선생님이 이제 뒤에 초성의 자리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앞에 받침으로 끌고 와서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하면 순 플러스 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요 이제 원문에 적혀 있는 형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이어적기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어적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성의 자리에 보게 되면 비읍, 시옷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두자음군 읽을 때는 뒤에 거를 뭘로 읽으면 된다? 요거를 된 소리로 읽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숨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명사형 어미가 있습니다. 명사형 어미. 자 명사형 어미를 일단 현대국어에 빗대어서 일단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명사형 어미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요즘에 보게 되면 너 밥 먹었어? 여기서 먹었어 이렇게 말 안 하고, 너네 카톡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니? 먹음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 먹다라는 동사에 음을 붙여서 먹음이 돼. 이때 음이 바로 명사형 어미입니다. 명사형 어미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긴 어미인데 앞에 동사를 뭘로 만들어준다. 이거를 명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명사형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웃다라는 말에 음이 붙으면 뭐예요? 웃음이 되지. 그럼 이제 보게 되면 웃다라고 이야기할 때 얘의 품사는 뭐예요? 동사지. 근데 여기에 웃음이 돼. 그럼 이때 품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는 거지. 뭐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라는 요 명사형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뭘로?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거지. 사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전성어미냐 파생어미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이 어미가 붙음으로써 자 동사였던 게 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오늘날에는 이 명사형 어미가 이제 형태가 뭐냐면 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세 국어에는 뭐가 있었냐면 um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um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말에 명사형 어미 um이 붙었어. 그럼 얘다 앞에 명사가 만나. 의와 um이 만나. 그러면 센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가 탈락이 되면서 숨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명사형 어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씀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할 거는 몇 가지?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이어적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두장군 쓰이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 명사형 어미 um이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날로 씀에, 자 그 다음에 보면 변, 안, 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변, 안, 다 이거 뭘까? 동국 정운식 한자 표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이제 편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 본토의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자 따람이니라 역시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보게 되면 원래는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 뭐뭐 할 따름이다 할 때 현대국어에서는 뭐뭐 할 따름 플러스 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요 형태야. 그치? 받침에 미음이 있는 형태인데 이걸 어떻게 적었어요? 민이라 이렇게 적은 거지. 그럼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어적기 되고 있는 거지. 이어적기 되고 있으면서 자 어두 자리에 보니까 시옷과 디귿이 함께 등장하는 뭐 쓰이고 있다? 어두 자음근 쓰이고 있으면서 요 자리를 된소리로 읽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따름이니라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본문의 내용이고, 마지막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쉽게 배우고 이제 날로 사용함에 편안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쉽게 배우고 편안하게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자 훈민정음의 무슨 정신, 실용정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 봤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도입 부분에서는 설명을 했지만 본문에서 체크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거 보이죠? 뭐 쓰이고 있어요? 방점 쓰이고 있지, 그치? 자, 방점이 표기되고 있다라는 거는 뭘 나타내준다? 이 시대에 아직 뭐가 있다? 성조가 존재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방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볼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따로 이제 같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국어의 조사, 오늘 여기까지 이제 좀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 자, 봅시다. 일단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주격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요걸로 봅시다. 요게 이제 바로 중세국어에 존재하는 세 가지 형태가 됩니다. 참고로 중세국어에 주격조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선생님 몇 번을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가가 등장하는 자리에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게 되면 자, 말삼이 할 때 앞에 받침이 있어. 즉, 앞에 받침이 있다라는 거는 뭘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한다? 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온 예를 보게 되면 홀빼이셔도 할 때 홀빼 요걸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했어요. 바 플러스 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현대국어에 가가 쓰이는 자리에 중세국어에선 뭐가 쓰였다. 짝대기 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짝대기 이가 등장하는 조건을 보게 되면 앞에 말이 뭘로 끝나요? 모음으로 끝나는 거지. 얘다.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받침이 있다 없다. 받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시조, 오늘날은 시조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시조 플러스 짝대기 이 주격조사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주격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로 주격조사라고 해가지고 이 모음 아래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 주격조사가 자, 생략돼서 나타납니다. 이 제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생략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략된 거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중세문헌에 보게 되면 다리 얻건말한 이런 말이 있는데 자, 다리 하면서 뭘로 끝나고 있어요? 이로 끝나고 있지. 근데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없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주격조사 뭐가 쓰이는 자리냐면 가가 쓰이는 자리인데 앞에 말이 뭘로 끝났기 때문에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격조사 등장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없는 자리에 주격조사 가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 모음 아래에서는 주격조사 등장한다 안 한다? 형태를 감추는 제로 주격조사가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게 되면 목적격 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조사. 자, 오늘날에는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뭐가 있어요? 을과 을, 요 형태만 있지. 그래서 을과 를 중에 우리는 뭐만 따져주면 돼요? 앞에 말이 받침이 있냐 없냐를 따져주면 되는 거지. 그치? 보게 되면 앞에 말에 뭐 밥을 이런 식으로 받침이 있으면 뭐예요? 을이 쓰이게 되는 거고 뭐 이제 그 받침이 이제 얻게 되면 을이 쓰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중세 문헌에서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중세국어에서. 왜냐하면 중세국어는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음 조화의 규칙이 굉장히 잘 지켜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의 유무만 따져주면 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조화의 규칙까지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조합이 4가지의 조합이 나옵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 문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먼저 가보게 되면 세종어제 훈민정음 봅시다. 자, 말씀을 이었지. 말씀 오늘날을 해석하면 말씀을이고 자 중세문헌에서 말삼알 이렇게 되죠. 즉 앞에 말에 뭐가 있어요? 받침이 있지. 즉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뭘로 시작이 된다? 이응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 말에 디귿 즉 자음 받침으로 끝이 나면 이응으로 시작되는 것. 즉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이 날 경우에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알과 을 2가지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알이 쓰이냐 을이 쓰이냐 이거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앞에 말에 즉 뭐 모음 조화의 규칙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즉 말삼 알 앞에 말이 아래 즉 양성 모음이 쓰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 형태가 등장이 되고 아래아의 형태가 등장이 되고 앞에 말이 으라는 음성의 형태가 쓰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쓰인다? 역시 음성의 으가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예를 가보게 되면 28자랄 할 때 이제 자 있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앞에 말이 지금 요거는 뭘 쓰게 돼?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도 이 이응은 발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뭘로 끝나는 걸로? 앞에 말이 이제 모음으로 끝이 나는 걸로 봐야 되겠죠. 모음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리을로 시작되는 목적격 조사가 등장이 되는 거지. 짜를 오늘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앞에 말에 역시 어라는 너라는 모음으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라리 쓰이냐 르리 쓰이냐는 무엇에 따라서 앞에 말의 모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앞에 말에 얘들아 뭐예요? 지금 보게 되면 양성 모음으로 끝이 나고 있죠. 짜라는 양성 모음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시 뭐예요? 아래아로 시작되는 랄이라는 목적격 조사로 이제 목적격 조사가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라는 음성 모음이 오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에서 뭘로 쓰인다? 를 이렇게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목적격 조사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봅시다. 을과 을이 쓰이게 되는 경우에는 요 조합으로 쓰이게 되는 거는 앞에 말에 뭐가 있을 경우에 음성 모음일 경우에 요 조합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 알과 랄이 쓰이게 되는 거는 앞에 말이 어떨 경우에 양성 모음일 경우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보게 되면 한 번 더 머리를 굴리게 되면 요 봅시다. 그러면 요번에 을과 알이 쓰이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말이 뭘로 끝났을 때 자음으로 끝이 났을 때인 거고 를과 랄이 쓰이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이 났을 때 이렇게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중세국어를 공부했다라고 치면 이 정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조금 코로나 검사도 받고 이래저래 이제 조금 우왕좌왕했는데 요 내용까지 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혼민정음과 관련해서 학습활동 내용을 마무리 짓는 걸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일단 내용 마무리하고 조사까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